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가 출력물 자체 글씨 크기가 좀 작으신 분들을 위해서 카톡방에다가 이제 PDF 파일을 일단 올려놓긴 했는데 그거라도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4장 5절을 읽기 전에 그 앞에부터 쭉 한번 읽어 나가면서 제가 인상적인 문장이 2개 정도가 있어가지고 일단 맨 앞에 실어봤습니다. 복지국가의 탄생은 정치적이었다. 그러나 100년 이상 장수한 것은 그 자체의 합리성 때문이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복지국가의 건축물을 진단하고 보수하고 증식해야 된다. 복지국가의 합리성은 제가 이야기로는 저자의 입장은 재정적인 차원에서, 즉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에서 나온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각각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를 살펴보되 특히 재정적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장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을 시장에 맡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자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해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결국 시장의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해 있고 시장에 의료보험을 맡길 경우에는 보험 가입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료보험에 국가가 사회보험 형태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료보험 시장에 맡기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일정한 보험 가입률에서 이제 균형 상태를 형성을 할 텐데 그 균형 상태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개인의 정보 부족, 개인의 자신의 건강 상태, 특히 미래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국가는 이른바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전체적인 건강 상태, 특히 미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자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라는 의료보험을 두 가지 비교하면서 의료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맡겨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보험회사가 운전자, 보험 수요자의 어떤 정보, 차종이 어떤지, 사고 경력 기준에 있는지, 나이가 얼마인지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자, 즉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그럴 경우에 보험 가입률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자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보험자, 즉 보험 수요자가 자신의 개인의 건강 상태 또는 가족력 이런 정보들을 은폐하기 굉장히 쉽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족력이랑 건강 상태를 숨기게 되면은 보험회사는 이를 잘 몰라서 결국 적자에 허덕이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순간 병원에 갈 위험이 높은 그런 집단만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돈이 있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돈이 되는 건강한 집단은 가입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의료보험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험 가입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균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4장 두 번째 꼭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각 국가마다 의료보장제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유형을 나눠서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1유형부터 4유형까지 존재하고요. 근데 그 나누는 기준을 두 가지를 이제 두고 이렇게 2 곱하기 2 행렬처럼 나누고 있는데요. 한 가지 기준은 의료 공급의 주체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고 다른 한 가지 기준은 재원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급의 주체라고 하면 진료행위를 제공하는 의료인이 민간인 신분으로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 고용돼서 공무원 신분으로서 하는 건지 그 두 가지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원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는 것은 일반 세금으로서 이렇게 사회보험을 충당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회보험료를 따로 이렇게 징수를 해서 그래서 의료보험 제도를 만드는 것인지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1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1유형과 이제 4유형을 중심으로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유형은 사회보험형이라고 하고 이 4유형은 국영의료서비스형이라고 저자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 제 1유형에 해당하고요. 즉 의료인이 민간인 신분으로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로부터 진료비를 수령하고요. 그리고 재원은 이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유형 같은 경우는 영국 또는 영미권계 국가가 대표적인데 의료인들이 아예 국가에 고용된 공무원으로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일반 세금을 기준으로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그 참고에다 제가 써놓은 부분은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일반 세금이랑 뭐 사회보험료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제가 덧붙여 설명을 해봤습니다. 일반 세금은 반대급부가 없이 일반 국민한테 부과시키는 공적인 부담금에 해당하고요. 일반 세금 가장 대표적인 소득세라고 또는 뭐 법인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세금을 부과하는 비율을 봤을 때 우리가 소득 재분배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누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세금을 국민들한테 부과할 수 있는 헌법상 근거는 헌법 38조의 납세 의무에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금과는 달리 특정한 반대급부,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에서의 의료 서비스 같은 그런 반대급부를 전제로 해서 그 반대급부를 누리는 특정 개인한테 부과를 하는 공적 부담금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율을 보면은 일반 세금과는 달리 보통 누진율이 아니라 정률, 뭐 4.5%, 9% 이런 식으로 정률 딱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사회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헌법상 근거는 뭐 헌법 명문의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사회국가 원리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나라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70조 원 정도 해당한다라고 하고요. 직장가입자가 있을 거고 직장가입자의 어떤 임금에 대해서 뭐 보험료 부과하기도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따로 임금이 없기 때문에 뭐 추정소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담배세를 통해서 조성되는 뭐 기금이라든지 기타 일반 재정을 통해서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꼭지에서는 국가가 어떤 식으로 민간인인 의료인에게 진료비 지불할지, 진료비 지불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연금 같은 경우에는 양자관계라고 해서 국가가 국민한테 바로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뭐 의료인과 같은 제3자가 등장하지 않지만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3자관계라고 해서 국가와 의료인 그리고 국민 사이에 3자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은 국가는 의료인한테 어떻게 진료비를 지불하는지 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영국 그리고 독일, 대만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저자는 뭐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제를 중심으로 하되 일부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가라고 하면 진료 행위와 약제에 대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의료인의 서비스와 약제에 대한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제공된 진료행위와 약제의 숫자만큼 곱해서 진료비를 산정한 다음에 사후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수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거기에다가 요양기관별 환산 지수를 곱해서 금액으로 나타내는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행위별 수가제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대체로 선호하는 지불 방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료의 자율성이 높기 때문이고 그리고 현희 씨, 팔아먹는 자료 좀 안내해 주세요. 계속 계속. 네, 알겠습니다. 의사가 일단 선호하는 지불 방식은 그 이유는 진료의 자율성이 높고 그다음 진료한 만큼 의사는 보상을 받기 때문이고요. 국가는 이제 그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서 수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반면에 의료인 같은 경우는 진료행위를 늘리면 늘릴수록 자신의 총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유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위별 수가제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이 과잉 진료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리고 포괄수가제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전달된 의료 서비스의 양과 상관이 없이 질병당 사전에 책정된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한 번 하든 10번 하든 주사를 5번 놓든 2번 놓든 백내장 수술은 무조건 300만 원을 의료비로 지급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7개의 질병군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포괄수가제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신포괄수가제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시범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전국의 특정 의료기관 뭐 한 100개였나 90몇 개였나 그쯤 의료기관에 대해서 포괄수가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가장 이제 대변되는 그런 제도가 포괄수가제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이제 단점이랄까 그 반대적인 특성으로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그런 진료 방식이고 반대로 과소진료 의사 입장에서는 굳이 뭐 더 많이 진료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과소진료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어떤 진료비 지급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우리나라 지금 의료기관에 대해서 인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의사가 책임진 주민의 머릿수의 일정을 곱해서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보통 의사 한 명당 2,000명을 기준으로 그렇게 진료비가 지불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치의의 허락 없이 대형병원을 가지 못하도록 해서 의원급 단계에서 대형병원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문지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 인두제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의료비는 통제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쨌든 그 인구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진료를 할 필요가 없을 거고 따라서 과소진료의 우려가 있습니다. 대만과 독일로 넘어가면은 총액계약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의료보험조합이 의사 또는 병원 단체와 협의를 하고 한 해 예상되는 의료비 총액을 책정한 다음에 그 금액을 사전에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료비 통제 효과가 있고 의사 입장에서 굳이 더 많은 진료를 하려고 그 유인이 없기 때문에 과소진료의 우려가 있습니다. 4장 네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연역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영국과 같은 국영 의료 서비스형이 아닌 사회보험형 제1, 2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예전에 의료보험법이 도입되었다가 사실상 시행이 유보되었다가 경제성장 이후에 재원이 확보된 다음에 그제서야 대기업부터 강제로 적용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합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는데요. 1970년, 80년대에 기업별로 의료보험 조합을 만들었고 그때는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기업의 신뢰도가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그냥 일반 지역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1989년부터 지역별로 의료보험 조합이 결성이 되어서 한 300개 정도의 의료보험 조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합주의 방식의 단점은 첫 번째로 행정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두 번째로는 부자 조합과 가난한 조합 사이에 양극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를 통해서 이런 의료보험 조합을 통합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게 되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지역 의료보험 조합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좀 더 풍부한 부자 조합에 해당된다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입자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권이 이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여부 판단을 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기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어떤 국민건강보험이랑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주요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길을 쭉 돌아왔는데 마지막으로 저자가 하고 싶은 거는 국민건강보험 나아가서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걸 5번째 꼭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과잉진료의 문제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본인 부담금의 문제입니다. 과잉진료는 우리나라 국민이 1인당 한 해 동안 외래진료 받은 횟수가 16.6회인데 OECD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1위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도 가계 수출 대비했을 때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높은 편에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등장을 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비급여 항목들 급여 항목을 바꿔서 전면 급여화시키고 이때 새롭게 급여 항목이 된 항목에 대해서는 수가를 낮추는 그런 방법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그래서 62% 정도로 해서 70%까지 개선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30조 원 정도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 그냥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한 산출식을 제가 한 번에 따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 식을 알아야 이제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왜 비판을 제기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모는 전체 의료비 지출이고 전체 의료비 지출에 대비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지출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 비율을 이제 보장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급여 지출을 아무리 늘려서 재원을 많이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비급여 지출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분모에 해당하는 전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건강보험 보장률 이 분수 전체는 결국 제자리 걸음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로서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구체적인 보완책으로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제가 이야기가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혼합진료 금지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급여 항목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비급여 항목이 포함된 그런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 따라서 필수 의료인 급여 항목만 가지고 검사하고 처치하게 유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별 수가제는 포괄 수가제나 다른 어떤 제도로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필수 의료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지출할 필요가 없다, 건강보험에서라고 해서 다시 비급여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이 굳이 과잉 진료를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제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문 넘어가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분류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에 국민연금의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 국민연금 폐지를 청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아예 공적인 연금이 아니라 사적인 연금화시켜서 그런 식으로 아예 전면적 시행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많은 남미 국가들이 198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적인 연금과 사적인 연금을 비교해봤을 때 궁극적으로 국민한테 무엇이 더 유리할까를 비교해보면은 저자는 그 원리상 봤을 때 사적 연금보다는 공적인 연금이 일반 국민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적 연금은 아무래도 민간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적 연금은 장수의 위험에 취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적 연금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종신형 상품이나 확정기간형 상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종신형 상품은 연금을 종신까지 받는 것이고, 확정기간형 상품은 일정 기간 거치해 놨다가 향후 30년 동안 또 향후 20년 동안 이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민간 연금회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 상품을 비교해 봤을 때 종신형 상품이 당연히 리스크가 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람이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따라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할인율을 높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종신형 상품은 연금액이 확정기간형 상품보다 많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 맡길 경우에는 가입자 수가 적게 되고요. 반면에 공적연금은 국민의 사회적인 보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100% 종신연금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사적연금은 인플레이션에 취약한데요. 공적인 연금은 뒤에 보시면 부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연금액을 매년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표를 하나, 이제 책에 없는 표고요. 이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자가 쓴 내용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저자는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좌측면에 있는 공적연금에 해당하고요.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게 될 급여 방식, 재정 방식, 관리 방식 세 가지 기준에 따를 때 우리 국민연금이 사적연금이랑 대비해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서 그럼 첫 번째 기준인 급여 방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적연금이 사적연금과 대비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적연금 확정급여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사적연금은 확정기여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봤을 때 사실 저는 이 용어가 바로 이해가 안 됐었는데, 영어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빨리 되더라고요. 확정급여는 defined benefit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benefit이 정해져 있는 거고, 확정기여는 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해서 contribution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benefit, 즉 급여, 연금액이 먼저 확정이 되어 그에 맞춰서 보험료율을 산정을 하는 것이고요. 확정기여 같은 경우는 defined contribution, 그러니까는 가입자가 보험료액이 먼저 확정을 하고 그에 맞춰서 추후에 얼마만큼 연금을 받을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소득 대체율이 보통 40%를 보장하려고 목표하고 있고요. 그렇게 확정급여를 40%를 먼저 benefit을 define 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얼마큼 보험료를 내야 될지를 정하는 것을 이제 국민연금에서 현재 9%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정급여가 좀 더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확정급여는 그런데 고령화에 따라서 재정 파탄의 위험을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마냥 보험료를 올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의 보험료를 지나치게 많이 올리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그럴 경우에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공적연금 보험료율을 뭐 18% 또는 22%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법적으로 상한선을 아예 정해놨다고 합니다.